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 파로스입니다. 자, 오늘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등 다양하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 지역들 중 초기 개발 지역의 빌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이미 가격이 상승했거나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위반 건축물을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그리고 위반 건축물은 그렇게 낙찰 받아도 안전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반 건축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위반 건축물은 신축 및 증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게 됩니다. 위반 건축물의 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많이 보게 되는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 이제 샤시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 경우, 그리고 건물 옥상에 오딱방을 만들거나 계단 탑 및 물탱크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초과해서 확장 공사를 하는 경우 등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보통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는 경우는 나대지, 전 및 답 등의 건축물을 짓거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베란다에 샤시를 씌운 경우, 그리고 커피숍 등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운 경우, 그리고 예식장 등 층고가 높은 층에 복층 구조를 만든 경우,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계단탑 및 물탱크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 그리고 필로티에 창고 등 용도로 임시 건물을 만든 경우, 그리고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현관이나 외부 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샤시 및 아크릴판으로 씌운 경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출입으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확장 공사를 한 경우 등을 위반 건축물로 이제 적발되게 되면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게 됩니다. 금천구에서는 얼마 전에 발표하기를 항공 촬영으로 먼저 판독을 해서 이게 위반 건축물로 보인다 그러면 현장 조사를 한 후 시정 명령을 내리고요.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자, 행정 제재는요.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후에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에 이행 강제금을 이제 내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총 5회 이내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만 하면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위반 건축물 괜찮아, 그냥 이행 강제금 5번만 내면 돼 라고 또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요.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무제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정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철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정명령을 한 경우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고요. 특히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서 주택을 만들어서 임차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을 말하고요.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에 후에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임대하는 근생빌라, 이것도 위반 건축물입니다. 이 근생빌라 때문에 문제가 요즘 많아요. 자,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세대 수를 늘린 주택도 불법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래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이고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적발된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최대 5회까지면 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적발된 날짜가 2019년 4월 23일 이전이냐. 물론 이제 연면적도 봐야 돼요. 그래서 연면적도 보고 그리고 적발된 날짜도 확인해서 그 이전에 적발되었다. 그러면은 이행강제금을 5회만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을 몇 번까지 소유자가 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또한 이행강제금을 내가 이걸 부담할 만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이런 물건을 찾아서 남들이 위반 건축물이라 그러면 꺼려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유찰이 막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날짜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문제가,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쪼개기가 행행한 거예요. 야, 위반 건축물도 이행강제금을 최대 5회까지만 내면 돼. 라고 알려지다 보니까요. 이 쪼개기가 이제 행해지다 보니까 지난 2018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행강제금 강경 기준과 부과 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요. 과거 5차례까지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은 현재 원상복구 혹은 양성화 전까지 매년 무제한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끝도 없이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주에게, 그러니까 건축주가 위반 건축물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나는 위반 건축물인지 뭔지도 모르고 매입을 했는데 차후에 이게 적발이 돼서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딱지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게 되니까 소유자가 난 너무 몰랐다라고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소유자들도 생겨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최근 근래 들어서 더 많이 좀 시끌시끌한 부분이 있었어요. 또한 위반 건축물이 또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위반 건축물 대출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위반 건축물도 어떤 물건은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돼서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찍혔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어차피 이거 전세 두기 어렵다면 자, 다음에 매매 거래를 할 때 불리하지 않겠는가? 뭐 실수요자가 뭐 들어와서 자기가 또 뭐 여러 가지 대출 조건이 돼서 대출을 받아서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치도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 전세를 두고 있지 않으면 목돈이 이제 물리는 상태에서 그걸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대출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싸게 낙찰을 받아서 그거를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두면 된다. 이렇게 또 그런 방법을 또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의견을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아무튼 제 경험은 위반 건축물
건축물이라고 이게 옥탑방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호수인데도 옥탑방이나 이런 데 위반 건축물로 이렇게 등재가 되는 건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체 동에서 매매나 뭐 이런 거 할 때 좀 어렵습니다. 실제 상황을 겪어본 경험으로 거래하는데 힘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생각해서는 우선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위반 건축물을 낙찰 받으려고 할까? 입니다. 우선 다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통 위반 건축물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제외시킵니다. 자, 그리고 낙찰이 잘 안 돼서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유의차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뭘 모르거나, 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저렴하다. 또는 그냥 이행강제금 나 내면 된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낙찰을 받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는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적발된 물건 중 그냥 이행강제금이 이제 5번을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이제 모두 납부된 물건을 찾거나 또는 조금 덜 납부됐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입찰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특히 재개발 초기의 지역에 빌라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재개발 초기 지역에 위반 건축물인 경우, 이게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자, 재개발 초기에 위반 건축물로 이제 낙찰을 받아서 이거 분양권, 뭐 입주권 이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근데 이게 문제는 그겁니다. 자, 부분적으로 뭐 중축을 조금 이렇게 했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자산 가치 이렇게 감정하잖아요. 재개발 때 입주권 뭐 주고 뭐 이럴 때 그때 그 면적은 이제 제외하고 이제 입주권을 준다. 뭐 또는 이제 뭐 분양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근생 빌라입니다. 근생 빌라. 자, 이거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우선 서울에서는 이 근생 빌라에 있어서 우선은 입주권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서울 도시 및 주거 환경 조례에 의하면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주택을 소유한 자, 그리고 종전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는 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아파트 입주권이 이제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는 상가로 분양을 받거나 혹은 현금 청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근생 빌라요. 대부분이 그 추산액 이상인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상가로 사무소면 이제 사무소로 쓰였다 그러면 뭐 상가로 분양을 받게 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현금 청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로 사용해야 되는 근생 빌라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입주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 입주권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적발되어 위반 건축물이 된 경우의 물건을 찾아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 중 중축 등 일부만 위반된 경우의 물건을 찾는 것입니다. 자,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이지만 일부에 문제가 있어 위반이 된 경우 입주권이 통상 나오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시 위반 면적은 제외하고 자산 가치를 산정한다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에 따르면 입주권은 주택을 소유한 자,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그리고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상인자 등의 입주권을 부여하는데요. 자, 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은 그 권리가액이 공동주택의 최소 분양가액 이상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는 자, 근린생활시설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권리가액과 무관하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쪼개기가 성행하자 2008년 7월 30일 이후 공람 절차를 밟은 정비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은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자,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생빌라 소유자에게도 입주권을 부여하겠다고 내거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업 절차 후 실제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5월 6일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불법 건축물 때문에 지금 이제 골머리가 앓으니까요. 자,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6월부터 최대 50에서 75% 깎아주자는 건축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강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음 달 27일부터, 그러니까 6월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자, 개정 건축법은 위반 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임차인이 있어 임대 기간 중 위반 행위 시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는 동안은 시정하라고 그래도 세입자분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고 증축한 거를 갖다가 없애고 다시 원상복구를 합니까? 라고 하니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이 어렵고, 자, 그래서 사용 승인 이후 실태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등,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난 이후에 이제 실태 조사 과정에서 위법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 이러해서 이제 소유자가 모르고 매입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다 보니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폭을 최대 50에서 75%로 높여준다고 합니다. 자, 위반 건축물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많이 낸다는 게 아니라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위반 건축물인 줄 모르고 건물을 샀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정부는 이행강제금 감경폭 확대를 반대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총선 전 막판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건축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7일 이후부터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각 지자체가 조례로 한정된 기간, 즉 1에서 2년입니다. 자, 지자체에 따르는 거예요. 이제 그 지자체에서 1년이면 1년인 거고 2년이면 2년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한정된 기간을 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중개축이 만연하고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면 불법 건축물이 양산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빌라 소유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국토부에서 빌라 전세 보증 한도를 증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내일,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